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 세계로 흘러들어간 각 분야의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 제조업 강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자리를 잃은 지가 이미 오래전입니다. 요즘 관세 문제로 말이 많은 반도체와 같은 이 첨단 제품의 국내 생산 증가는 일자리 창출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군사적 안보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많은 저가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은 우리가 다시 신발, 티셔츠, 이런 장난감 완구류, 각종 생활용품들을 직접 생산하고 싶은가 하고 묻는다면, 미국 국민들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반도체와 같은 이런 첨단 기술 부문의 제조업 분야와는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도체, 이런 전자제품, 기계, 의약품처럼 기술 수준이 높은 제품들은 생산지를 쉽게 옮길 수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고도화된 제조 시설을 구축을 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막대한 자본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950년대에는 미국의 민간 부문 일자리의 약 35%가 제조업이었습니다. 3분의 1 이상이죠. 그런데 현재 미국에서 1280만 개, 상당히 많을 것 같죠? 1280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있는데 이것은 민간 부문 일자리의 이제는 9.4%에 해당합니다. 1950년대에는 미국 민간 부문 일자리의 3분의 1 이상이 제조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채 10%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을 정도로 지금 진행 중인 이 포괄적인 관세 제도의 목적은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트럼프가 추진 중인 이 관세로 인해서 그것이 현실이 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에요. 오히려 관세로 인한 피해가 이익보다 더욱 클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조업 회복이 가능한지 이해를 하려면 먼저 미국이 어떻게 세계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이 지위를 잃어버렸는지 또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국이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요인이 합쳐진 결과예요. 1900년대 초 미국은 대량 생산을 위해서 호환 가능한 이 부품들, 구성 요소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제조 능력이 크게 증가했어요. 전후에는 더 많은 미국인들이 중산층에 편입이 되면서 자동차나 새로 구입한 이 주택에 필요한 여러 가전제품들, 이런 내구재 소비가 급증을 했습니다. 미국은 이 제조품에 있어서 미국 최대의 고객이었어요. 식기세척기, 텔레비전, 이 가전제품들, 당시로서는 첨단 기술 제품들이 많았는데 이것은 전쟁 중에 개발된 수많은 혁신 기술 덕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른 나라가 아닌 미국에서 이러한 제품들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첨단 기술을 유지하려면 연구개발팀이 공장 현장과 긴밀히 협력을 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또 20세기 초에 시작된 고등학교 교육 운동 덕분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은 노동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 이후 미국 경제에서 제조업의 역할이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과 일본 등이 제조업 강국으로 급부상을 하면서 미국의 제조업은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은 미국인들이 점점 부유해지면서 여행, 외식, 의료 등 이 서비스에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되면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출 증가에 따라서 일자리도 증가하게 되고 호텔, 은행, 외식업, 병원 등의 이 서비스업 종사자가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경기 침체와 회복의 기복이 있었지만 196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까지 제조업 고용은 사실상 정체가 되었는데
반대로 서비스업 일자리는 기하급수적으로 계속해서 증가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미국인들이 구매를 하는 의류와 같은 이 비내구재 생산지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많은 생산이 인건비가 저렴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특히 남부 지역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이 무렵에 인건비가 훨씬 낮은 저개발 국가들이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에서 비내구재 생산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러한 품목들을 싸게 점점 더 많이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형 가전을 비롯한 가벼운 내구재에도 이런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1980년대에 들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비내구재 제조업체들은 인건비가 낮은 국가들과 경쟁하는데 점점 더 어려움을 겪기 시작할 것 아닙니까? 이러한 어려움들이 1990년대에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나프타라 그러죠. 북미 자유무역협정으로 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인하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들이 철강 산업을 육성하고 전 세계를 과잉 생산 능력으로 가득 채우면서 철강 생산 업체에도 일자리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일어난 일들은 중국이 2001년에 WTO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했습니다. 외국 투자의 국가를 개방을 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 더욱 큽니다. 중국의 WTO 가입으로 기업들은 생산을 아웃소싱하기가 더욱 쉬워졌어요.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 중국, 멕시코, 베트남과 같은 국가로 생산 시설을 이전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임금 국가에서 갑자기 상당한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었는데 이것이 큰 변화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미국은 이전에도 다른 나라들과의 수입 경쟁에 직면한 적은 있었지만 인구를 압도하는 경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나라들보다 훨씬 빠르게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1999년 중국의 상품 수출액은 미국의 약 10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2008년도에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상품 수출국으로 부상했어요. 가구나 소형 가전제품과 같은 저기술 제품 제조업체들이 특히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차이나 쇼크라는 말 많이 들었죠? 이것을 바로 차이나 쇼크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명칭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점점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함에 따라서 미국은 서비스 생산에 더욱 능숙해진 것입니다. 2023년 미국이 240억 달러 규모의 광고 서비스를 수출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1조 달러 이상의 서비스를 수출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훨씬 많은 규모입니다. 1980년 제조업은 미국에서 고임금 일자리의 39%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21년도에는 20%로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금융, 전문직, 법률 업계의 고임금 일자리 비중이 8%에서 26%로 급증을 한 것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수백 년 동안 관세의 광범위한 사용에 반대를 해왔고 앞으로도 이것은 또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 소비자와 기업이 지불하는 가격 상승은 결국 미국산을 포함한 다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국내 생산 증가와 정부 세수 증대로 인한 혜택을 완전히 없애는 것 이상으로 일부 제조업체는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미국인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